제가 이건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게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면 그게 다 맞는 겁니까? 저희가 두 사람이 다 변호사인데 법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공직선거법 167조 3항이 있는데 딱 한 문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은요. 자, 이재명 대통령 기표소 안에서 절반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영상을 보면 펼쳐져 있습니다. 보여요. 그리고 아마 청와대에서 저는 요청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공개된 투표용지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나 블러 처리가 돼서 해당 부분 영상을 뭐 쓸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투표용지는 일단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투표관리관이 봤든 못 봤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투표지는 예외 없이 무효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출마만 9번을 했거든요. 당선된 대선까지. 20년 동안 선거 출마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무효가 되고 안 되고를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의 기표소 안에서 가지고 나온 가지고서 보여준 행동 자체가 저는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조차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정 정당에 투표를 하는데 진영 결집을 유도하는 그런 성격이 다분히 있어 보여서 일단 이 투표용지는 무효로 하는 게 맞고 선관위가 대통령에게만 법 앞에 예외를 인정한 것 자체가 지극히 잘못됐습니다. 그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제가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표 금지 기간이 되기 전까지 조사를 하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죄송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8개의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김어준 씨의 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꽃이 실시한 자체 조사입니다. 이번 달 26일부터 27일까지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조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 39.1%, 민주당 하정 후보 37.5%, 그리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17.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꽃은 여론조사에 응답할 정도의 유권자라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른바 그 조사기관의 특성에 의한 하우스 이펙트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회사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보면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한동훈 후보가 1.6%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실제 격차는 하정 후보를 그보다 더 많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조사 결과겠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박민식 후보가 지금 예전보다 많이 그 지지율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 점은 결국은 유권자들의 자체 단일화, 표에 의한 자발적 단일화가 이미 부산 북갑의 민심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유사한 조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그 유권자들께서 점점 더 전략적인 판단을 많이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김규환 그 CBS 전 논설실장이라든가 서정호 변호사가 한 얘기에 의하면 지도부 취재를 해보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당권파는 박민식 후보가 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정우가 당선되더라도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는 게 더 좋다, 더 원한다 이런 의중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성필 대변인도 여기서 지는 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뼈아플 그렇죠. 거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오히려 하정우 당선보다도 더 그러니까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 보수 진영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적어도 국민의힘 당권파의 강력한 견제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상 굉장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 이겨내서 당선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낸다면 실제로 보수 진영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겠죠.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설사 우리가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다 우리가 이겨낸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이기는데 무슨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전에도 뭐 미국 방미해서 논란 일으키고 지금은 제대로 돌아다니고 있지도 못한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우리가 사수했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퇴진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긴다면 그건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면서 역풍을 불러일으킨 거 그리고 선거 막판에 어쨌든 보수 결집을 시키는 구심점으로서 전직 대통령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 거기에 힘입은 바가 좀 있으려면 있을까 장도혁 대표는 아닐 것 같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말한다고 느꼈던 게 박민식 후보를 만나서 네. 박민식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는 네.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일할 기회를 줘라. 막.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북갑에서 하정우 후보를 돕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 아니, 지금 당선 가능성을 예측한 중앙일보 네. 네. 자료에 의하면은 네. 당선 가능성이 한동훈 67%, 하정우 32%, 박민식 1%라고요. 네. 1% 되는 사람을 당선시켜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버리면은 네. 이게 좀 우습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정우 후보 돕는 결과가 되고 하니까 네. 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네. 그건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는. 그런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선거 운동원으로 나온 거예요. 네. 이거 처음입니다. 그냥 뭐 투표장에 가자든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찍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정치 사상 처음이고 하나의 관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표님 이게 맞아요? 옳지 않죠. 옳지 않죠. 우리 나름대로의 정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요. 또 대통령은 한때 전 국민을 대외적으로 대표했던 국가 원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파적 입장에 서면 안 되고 입장에 서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찍어라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요. 위험해요. 예. 위험한데 다만 사정은 이해는 갑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표 노릇을 못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두 사람을 불러낸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관여한다고 보여지니까 두 분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만든 거예요. 네. 부정선거로는 네. 이번 사전투표로 끝장났어요. 왜요? 왜? 아니 사전투표율이 2.9%포인트 늘었잖아요. 네. 그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수란 이야기고 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하자는 캠페인을 이번에도 아주 미지근하게 했죠. 미지근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늘었고 아마 한 1,000만 명 투표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네.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줄기찬 주장에 세기를 박았으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대표님은 부정선거론자 아니라는 게 지금 고백하신 거잖아요. 부정선거론 믿는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네. 이게 정말 한국 정치의 일종의 암덩어리가 돼버렸는데 항상 비판 많이 하셨죠.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전환길 이준석 그 토론이 시청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 규명 무슨 TF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29, 30일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 이거죠. 네. 원래 모임에서는 그냥 그 교회 앞에서 만나고서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지기로 돼 있었는데 식당까지 밀고 들어와서 누가요? 박민식 후보가 예. 그래서 옆자리에 앉는 바람에 굉장히 좀 불편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행하고 간 분이에요? 아니면 현장에 있었? 네 같이 수행하고 와서 현장에 있었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형준 후보 쪽에서도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다. 누구? 아 박민식 후보를. 예. 본인이 오겠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온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SOS를 친다고 가서 자꾸만 이제 사진 찍고 그다음에 밥 먹을 때도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옆자리 그때 밥 먹는 사진도 봤지만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다 먹고 있는데 이분만 박민식 후보만 굉장히 뻘쭘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그런 사진들 공개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선거는 본인이 치르는 건데 본인이 싸우는 건데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 박민식 후보도 그렇고 계속 다른 사람들 뭐 통님 그다음에 재수영님 그다음에 우리 또 뭐 김어준 그다음에 매불쇼 이런데 계속 SOS를 치고 한쪽에서는 뭐 우리 저 장동혁 대표님 뭐 그 당 지도부 나경원 무슨 뭐 신동욱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박근혜
그 이명박 이런 분들한테 SOS를 쳐가면서 하면 그럼 북갑 주민들이 보면 그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 도둑놈한테는 경찰이 싫겠죠. 범인한테는 검사가 싫을 거예요. 맨날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맨날 싸우지 않았느냐? 누구랑 싸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싸웠죠. 선한 사람하고 싸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타협을 안 한다고요? 당대표 할 때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겠다고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는 만나셔라. 여야가 대화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 갈등이 있을 때 대통령한테 계속 아니 이런 식으로 싸우시면 어떡하냐 의사들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된다. 여야정 타협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게 한동훈입니다. 아니 윤석열 부정선거 이런 주장과 싸울 때는 박수를 치시더니 왜 그때 대화와 타협하자고 야당에게 그때 당시에 야당에게 했던 얘기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리고 물론 법무부 장관 할 때 1대 180으로 싸웠죠. 그럼 그때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민주당 주장들이 옳았습니까? 잘못된 것과 싸우는 사람을 그 사람은 싸움꾼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것과 싸워야죠. 근데 북갑 주민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한동훈은 저 사람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꿈꾸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뽑으면 분명히 북갑에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네. 자기가 대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북갑은 달라질 거다. 그 이전에 모든 정치인들은 약속만 해놓고 하나도 안 아니, 지켰는데.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 표가 되냐고요. 표가 지금 보세요. 여론조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하정우 후보는 처음부터 통님의 지지를 받고 정청래 대표의 축복을 받아서 올 때부터 30몇 프로였어요. 거기서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최대 올라갔던 게 30몇 프로에서 40%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 내리잖아요. 박스권에 갇혀서 제가 보기에는 하정우 후보는 그냥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아, 저 사람 저 정도 그 급이구나. 대통령이 보냈다고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줄 알았는데 별게 없구나 해서 박스로 가라앉는 거고 네.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사람 뽑아봤자 되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하정우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후보는 계속 일직선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한 분은 떨어지고 한 분은 박스권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그 현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지난 저 북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잃어버린 20년이에요. 네. 지난 20년간 북갑은 계속 축소되고 인구도 점점 줄어서 거기가 지금 13만 명이에요. 네. 원래대로 정상으로 하면 한 개의 선거가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재보궐선거니까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누가 국회의원 했습니까? 박민식 전재수 이분이 박민식 2번 하고 전재수 3번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북갑은 다 지금 지난 20년 동안 망했습니다. 뭐 그 쇠퇴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입니다. 그때 했던 사람이 박민식 전재수인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박민식 씨는 그대로 나왔고 전재수 씨는 자기 아바타를 세웠잖아요. 하정우 씨가 나와서 갑자기 북갑의 부흥을 이루겠다고 해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부산 북구갑에서는 이제 역대 그 선거 사상, 재보궐선거 사상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구갑 주민들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나중에는 와 이게 아니 사실 텔레비만 틀면은 그 북구갑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벌어진 일들이 시시콜콜 보도되고 기자들이 몰려오고 외신 기자들도 저긴 거기서 아사히 신문 지국장을 만났는데 뭐 외신 기자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상당히 어떤 프라이드, 자존심, 자부심 야 이제 북갑이 이 정도의 뉴스의 중심이 되는구나. 나 살아오는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이야. 이 효과가 뭐냐. 솔직히 말하면 뭐 거기서 그 박민식 후보나 하정우 후보가 그 두 분이 만약에 그 싸운다면 그런 관심을 끌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건 전부 다 한동훈 효과예요. 한동훈이 옴으로 해서 그 지역이 그렇게 뜨거운 장소가 됐고 북갑 주민들도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양상인데다가 그분들이 보시기에 생전 처음 보는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유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유세는 저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는 서울에 왔는데도 그리고 그 지역에 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야, 그 유세 정말 대단하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지역의 유세가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등장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크게 전국적으로 큰 효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특이한 점은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집권당에서는 내란 심판하겠다. 내란 정당 해산해야 된다. 그 국힘 제로다. 한석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힘 쪽에서는 대통령 되고 나서 공소 취소하려고 그러잖아요. 재판하는 거 다 특검 만들어서 다 없애려고 하잖아요. 법 왜곡죄 만들어서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들 다 깜빵 보내겠다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공격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스타벅스 문제까지 불거졌잖아요. 스타벅스 문제는 있었네요. 처음에는 기세 좋게 그 집권당이 공격에 나섰지만 나중에 이게 역풍이 불었어요. 아니 그거 잘못했다는 거 알겠는데 그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리고 장관들까지 나서서 야 니들 스타벅스 주문 몇 개 했는지 다 확인해봐. 이게 무슨 이거 사회주의 국가야? 이거 무슨 북한이야 여기가? 이러면서 그 반발이 막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일방적으로 깨졌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진. 그래서 서로에게 저 사람도 심판하자. 우리 옛날에 우리는 이미 심판 받았다. 네. 예를 들면 대통령 지금 무기징역 받고 있고 그 관계자들 전부 다 감방 가 있다. 네. 그런데 니들은 뭐냐? 니들은 뭐 구학이 신학이 구학을 대처한다고 그러더니 뭐 우리 보고 내란 정당 뭐라고 하지만 니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독재 정당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개의 큰 이슈가 네. 맞부닥쳤고 저한테 또 뭐라고 그러시겠지만 국감에서 네. 아니 들어야죠. 국감에서는 그 양쪽 다 문제가 있다. 그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이거 무슨 뭐 이쪽은 대통령의 아바타가 내려오고 이거는 윤석열 장동혁 아바타가 내려온 거 아니냐. 이 양쪽 다 깨버리겠다라고 네. 하는 한동훈. 그래서 거기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굉장히 거기서 이슈는 큰 이슈였고 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두 개 서로 심판하겠다는 세력이 격돌한 그런 특이한 선거였다. 잘하고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 드셨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개소식하기 전까지 그랬어요. 개소식하기 전까지는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게 얼마나 먹히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 한동훈 후보가 거의 뭐 맨날 90도로 전하면서 시장 가서 무릎 꿇고 이거를 몇 주 동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먹히고 있는 거야. 여론조사에서 3등인데 계속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딱 개소식하는 거 보고서 터닝 포인트가 왔구나. 할 수 있겠다.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복감 얘기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죠. 한동훈 후보도 참 혼자 하는 게 정말 짠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당에서 본인이 나온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지자분들의 열성적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또 선거 도와주시는 분들의 열성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면서 이 선거 무조건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엄청 사무치게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몇 가지가 이제 무대에서 사라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뭡니까? 부정선거 네. 그리고 계몽령 이거는 무대에서 사라질 겁니다. 사라져야 하고 그다음에 두 대표도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걷게 될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됐든 정청래 대표가 됐든 정청래 대표 처음에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이런 게 있잖아요. 후보 지지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을 못 따라가요. 후보들이. 그렇죠. 그리고 대개 당 지지율과 비슷비슷해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 지지율보다 후보들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이거는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장동혁 보기 싫어서 못 찍어주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찍는다. 이래서 후보 지지율이 더 높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장동혁 당권파들은 엄청난 궁지에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네. 여러 가지 지표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냈잖아요. 예를 들면 북갑에 가서 뭐 오빠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전북에서 그 후보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그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선거에 상당히 바람을 일으키거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장동혁 대표보다는 덜하지만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선거 끝나고 나면 두 당대표는 굉장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요.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선거를 잘합니다.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은 그게 나라의 방향을 바꾸기도 해요. 이번 선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장동혁, 윤석열로 대표되는 거구파를 심판한 선거입니다. 그게 이제 수치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최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오만에 네. 견제구를 날린 선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동훈 후보의 당선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역전성이 그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가 거구파를 심판하면은 상식 있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보수 정치 세력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임무를 한동훈 후보에게 이 역사가 맡겼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이 보수 재건의 챔피언이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저는 관심 있게 본 사람이 평택을의 유어동 의원의 승리예요. 이분은 마지막에 황교안 씨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부정선거론 받아들여라, 뭐 박근혜 탄핵에 사과하라 하니까 그걸 딱 거절해버렸잖아요. 네. 거절하고 당선된 거예요. 단일화 없이. 그러니까 그건 네. 상당한 용기고 그러니까 황교안 씨 표가 한때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10% 됐다고요. 네. 떨어져서 한 7, 8로 됐는데 이게 거의 다 유이동 지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용감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동훈 본인이 선택할 문제겠죠. 당연히 뭐 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 그 당 내부에서 혹은 또 여론 쪽에서 여러 가지 그 주장이 나올 거예요. 아마 조금 이따 나오는 조갑재 선배님도 당장 오늘 아침부터 주장하시는 게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지고 한동훈은 다시 복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거 같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국회의원들이 22개월 남았는데 도대체 장동혁 지도부의 얼굴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공천을 맡겨서 이게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답은 아니다일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보수 언론에서도 야, 장동혁 당대표로 가다가는 보수 정당도 괴멸하고 아마 보수 언론도, 보수 진영 전체가 다 침몰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지금부터 맹렬한 언론의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당신 책임져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의원들도 동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건 일단 메기 한 마리가 풀리는 거잖아요. 아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새로운 구심점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리 뭐 그 이번 선거가 우리는 괜찮았어, 12석이었다가 4석으로 줄어들었어도 그래도 나는 이 책임을, 이런 문제가 생긴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할래, 당신이 책임이라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피해 나가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그 의도적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에 있는 지역에만 일부러 표를 안 가져가서 사람들이 왔는데 투표용지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아 그래요? 나 안 할게요. 그리고 돌아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거는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나라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거를,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그래서 무슨 일부에서 얘기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그거는 진짜 음모론에 불과한 거고, 그냥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강이 해이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번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부정선거론자들과 그리고 계몽령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야 될 것이다. 황교안 씨도 심지어 그쪽에서 출마를 했다. 뭐 그리고 지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멍청한 짓을 하니까 또다시 그 부정선거 하면서 그 앞에서 시위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그 시민들이 부정선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을 해놨으니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꽤 되지 않았느냐. 그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천을 잘했으면 광역단체장도 아마 다르게 갔을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바닥에서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보수 찍어줘야지, 잘못하면 일당 독재되는데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찍어준 거예요. 근데 위에서 광역자치
당시 단체장들을 공천을 잘못하고 당 자체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100% 얼마나 공천이 엉망이었고 얼마나 지도부가 리더십이 없었느냐를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했으면 왜 선거 직전까지 당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의 절반밖에 안 됩니까? 당은 민주당 지지도의 절반인데 후보들 지지도는 다 당 지지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무슨 뭐 당 지도부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궤변입니다. 뭐 시시비비를 가지는 사람이니까 저는 기자로서 잘할 때는 잘한다고 그러고 못할 때는 못한다고 그랬고 네. 그러나 저 사람 뭐 겁을 다시 제기 시작한 것은 2014년 12월 3일 친일 쿠데타를 바로 그 정권의 2인자가 앞장서서 막았잖아요. 그때부터 역사적 인물이 된 겁니다. 저 사람 실력이죠. 계엄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번에 이 선거는 역사적 선거입니다. 이번에 이 선거는 부산만이 만들 수 있는 또 선거이기도 해요. 부산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의 그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정의감이 있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조 대표님도 부산이 고향이시잖아요. 뭐 준 고향이지. 그런데 부산 사람을 알려면은 두 가지 사건을 보면 돼요. 부마 사태. 부마 사태가 11.6 사건으로 해서 18년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렸잖아요. 같은 경상도 사람들 사이 아닙니까? 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1985년 2.12 총선 때 부산에서 선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당시 전두환 집권당 민정당을 부산에서 아주 폭망시켰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선거 이변으로 해가지고 민주화를 대세로 만들었어요. 이게 다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씨가 부산에 간다고 하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습니다. 본인도 부산에서 선거운동 해보고 구포시장 갔다 오더니 네. 뭐 부산하고 뭐가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에 네. 그건 적지다. 한동훈과 부산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승부의 세계 아닙니까? 이 선거는 전쟁과 같아요. 네. Ballot is bullets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표가 총탄이란 말이 있는 듯이 우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잖아요. 네. 거기 자객공천 파견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부산에 갔잖아요. 그리고 참 이게 코미디 같은 사건이 그 중진 의원들이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그 바쁜데 부산에 와가지고 박민식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박민식 선거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하정우도 없는 선거운동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무심코 뭐 하정우 파이팅이란 말도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에 참전한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이분도 박민식 씨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을 뭐 당선시켜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참 실언인데 그게 전부 다가 하정우 후보 당선 운동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선됐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으면은 진검승부에서 진 거지. 네. 그러면은 뭐 저는 이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한동훈 너의 당선과 이 장동혁 체제는 이게 공존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어느 한쪽이 이기면은 어느 다른 쪽은 퇴장하든지 해야지. 왜요? 이번 선거에서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합리적 보수 세력과 합리적 중도입니다. 네. 이분들이 막판까지 투표장에 갈까 말까 망설였다고요. 망설인 이유는 국민의힘을 찍어주면은 장동혁 찍어주는 게 된다. 네. 이러다가 막판에 투표장에 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막판에 투표장에 갔느냐 하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한동훈 후보가 등장하면서 아 이게 보수 재건의 희망이 있다. 바뀔 수 있다. 예, 그런 희망을 하나 가졌어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요새 SNS를 통해서 너무나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게 급기야는 스타벅스 불매운동으로까지 갔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여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사람들이 젊은 사람, 셀러리맨들, 중도 성향, 합리적인 사람, 즉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저는 분노했다고 봅니다. 불매운동은 그 민간 단체가 하는 거지 정권이 불매운동을 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거든요.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민심의 청구서, 민심의 고지서가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왜 거기에 나오게 됐는지를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투표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뭐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김민전 의원 할 것 없이 거당적으로 지원한 박민식 후보는 15.7% 받았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3% 받았습니다. 3배 가까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민심의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는 즉시 납세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가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한 편성 채널 인터뷰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던데 그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좀 자제하겠다라는 정도의 의미일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민심이 신호를 줬을 때는 빠르게 수용하는 게 맞아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왜 의총도 안 오고 본회의도 안 오냐 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디가 있을까? 의총에 오면은 들을 이야기가 뻔합니다. 그게 뭔지는 오늘 아침 신문 사설에 쭉 써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설들을 제가 제목만 모았으면 읽어드리면 조선일보 장동혁 대표 지목해서 심판한 듯한 6.3 민심, 중앙일보 국민의힘에 내려진 민심의 명령 보수 쇄신과 재건, 한국일보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와 통합의 답이 있나, 세계일보 장 대표 거취 결단하고 오한 보수 재건 나서라. 아직 안 끝났어요. 경향신문 보수 혁신 숙제 받아든 국힘 장동혁이 결단해야. 국민일보 국힘 새로운 보수 재건하라는 국민 요구 명심하라. 서울신문 장동혁 대표 보수 재건 걸림돌 되지 말고 거취 결단하라.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부산일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 물러나고 보수 대대적 혁신해야 희망이 있다. 신문 사설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국민의힘 의총에 왔을 때 들을 얘기는 뭐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거나 철조망을 칭칭 두른다고 해서 오는 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길을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장동혁 체제의 한계나 문제점들은 여실히 드러났고 22개월 남은 이제 2028년의 총선에서 의원들은 자기 생명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2028년 총선을 장동혁 얼굴로 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친윤을 포함해서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왜 꼭 복당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창당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어차피 그 당을 바꿔야죠. 아니 왜 도대체 당이 그러니까 창당하라고. 이른바 윤어게인과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갑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상당수의 합리적인 보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여기서 아주 신승을 했지만 본인이 얻은 건 엄청 많아요. 아까 노영희 변호사도 야, 너 한동훈 다시 봤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만 선거운동 했었잖아요. 으쌰라 하면서 하는 선거운동이 제가 이제 거기 부산에 있다 올라오면 많은 사람이 저 만날 때마다 야 니네 선거운동 끝내주게 한다 이런 얘기들 재밌었어요.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신나고 주변의 분들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동안에 한동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거나 한동훈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무슨 엘리트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자기만 아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시장에 쭈그리고 앉아서 찰밥을 할머니하고 같이 먹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막 그 외치는 그런 춤추면서 외치는 모습 허리 90도로 절하는 모습 보면서 야 한동훈 다시 봤네. 그리고 와 선거운동 잘하네. 전국적인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가 최대 승자가 한동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1390표에 이겼다 졌다 그런 걸 떠나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복당 문제에 다들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결국 순리대로 된다고 봐요. 그리고 순리대로 된다. 아마 그 속도와 시점도 결국은 민심이 결정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순리대로 될 거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는 이번에 그 부산 북갑 선거 과정에서도 별로 걱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예. 그 가장 강인한 멘탈이 왜냐면은 그 부산 북갑에 한동훈 후보가 내려간 직후부터 일관되게 어떻게 논평해 왔냐면 이 선거는 2% 이내, 2,000표 이내 차이로 한동훈 후보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일부 전화 면접 조사에서 막판에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6%, 7% 차이로 앞설 때도 그 뷰를 바꾸지 않았어요. 차이가 그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봤고 계속 그런 멘탈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뉴스쇼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순리대로 된다고 하면서
계엄을 막은 여당 대표를 어떻게 국회의원 2년도 안 시켜주겠냐. 부산 북갑 시민들께서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정치평론을 하면서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어떨 때는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네. 가끔씩 빠져나와서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으로 볼 필요가 있다. 큰 그림을 정리해놓고 보면 결국 순리대로 된다라는 것인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어느 정도의 득표력과 선거 기여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가시적인 숫자로 확인을 했습니다. 민심이 입증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한동훈 의원을 무소속으로 당 밖에 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 더 나아가서 수도권에서 정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본인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결국은 순리대로 정리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조금 빠르느냐 조금 늦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것도 기다려보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국 단위 선거가 코앞인데 어떻게 공소취소 특검법 같은 걸 발의하고 그런 것들을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도 정치보다 사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대적 의존 관계가 됐을 때 적대적 의존을 하면서 서로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보다 사법이 앞섰던 것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도 정치보다 본인의 재판 없애는 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선거 전날에도 심지어 국무회의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앉혀놓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다. 무엇을 취소하라는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그걸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공소 취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선거 끝난 뒤에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네. 그런데 그런 걸 정말로 밀어붙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국민적 역풍에 직면할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승리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정청래 대표에게도 있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근본적으로 원인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중도층을 결국 투표장으로 불러내서 서울에서 야당을 찍게 만든 요인은 네. 네 글자짜리 단어 4개로 설명이 됩니다. 오. 공소 취소, 스타벅스, 예. 황제 투표, 선거 개입.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하게 선을 네. 넘는 행위를 보면서 예. 원래는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중도 보수가 그래도 나가서 찍긴 찍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들을 계속 이 대통령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봅니다. 일단 선관위가요. 네. 한마디로 지금 무법기관이 됐어요. 투표용지를 선거인의 50%만 인쇄해도 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선거 사무편람을 근거로 네. 해서 그렇게 인쇄를 해왔다고 하는데 막상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50%만 인쇄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사무를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엄중하게 일단은 첫 번째로 인적 문책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네.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예.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 때도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결국엔 책임지고 물러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대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전투표 투표 종사원이 자신의 배우자 신분증으로 2번 투표하다가 적발돼가지고 구속됐잖아요. 나중에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해요. 이번에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 때도요. 선관위에서 선거 관리를 담당한 핵심 보직 중에 하나가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정직 3개월 받고 예. 그 다음에 1급 상당의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보임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징계입니까? 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사무차장, 예. 선거정책실장, 그 후야의 선거일국장, 선거관리과장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